이번 주 자료로 보는 한국사는 고려 태조왕건의 후뇨 10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이제 사가가 쓴 글, 그리고 전문 해설자의 해설, 해당 학자의 논문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여러분 스스로 역사 현장 재현 능력을 함양하고 미래 역사 재구성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해당 사료를 읽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사가가 쓴 글, 그 사가의 글 쓴 의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해설은 전문학자가 쓴 글이므로 해설자의 해설과 사가의 글 쓴 의도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좀 면밀히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사가의 사료와 해설자의 해설에 만족하지 말고 최소한 전문학자의 논문 한 편을 읽고 해당 학자가 사가가 글 쓰는 의도를 얼만큼 심화시켰고 확대시켰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그 역사 현장 재현 능력 및 그 미래 역사 재구성 능력이 함양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부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료를 계속 읽어 나가는 동안에 그 역사 논문 작성의 능력도 스스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커질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그 고려 태조 왕건의 후묘 10조입니다. 고려 태조가 그 후삼국을 통일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그 건국한 이후로 굉장히 고민이 많았겠죠. 그럴 때 후대 자신을 계승하는 후대 왕들이 어떠한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서 이야기했던 것이 후묘 10조 내용입니다. 네, 후묘 10조는 943년, 그러니까 태조 26년 4월에 태조가 돌아가시기 1년 전입니다. 태조가 대왕 박술이라고 하는 신하를 불러서 본인의 정치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후대 왕들이 경계해야 할 그런 내용을 정리해 준 것입니다. 후묘 10조의 구성은 먼저 왜 이 글을 쓰게 됐는가 하는 서술 배경을 담은 신서하고 또 유훈의 조목이라고 할 10조의 후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신서 후묘 10조라고도 합니다. 이 글을 읽기 위해서 먼저 군문을 보게 되면 내전 소 대광 박술이 친수 후묘 왈 해서 태조 왕건께서 내전에 나아가서 대광 박술이를 불러서 친히 후묘를 주었다 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새로운 왕조를 건국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신라의 왕실이라든가 귀족 세력이 아니라 굉장히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제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실이었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제왕이 됐다 하더라도 후대 왕들에게 나름대로 굉장히 큰 가르침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먼저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처음에 시작되는 건데요. 진문, 대순경 역산, 종수요선, 고재기 패택, 수흥 한업, 짐, 역기자 단평, 류웅 추대, 하불외열, 동불피한, 초신로사, 12구대, 통일사만, 도거대보위 15년, 신이노이, 제공후사, 종정사욕, 패난강기, 대가우야, 원술훈유, 이전제후, 서기조피성남, 영위귀감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파란 줄로 표시되어 있는 거 대순경 역산, 종수요선, 고재기 패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게 되면요. 그 내용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요임금, 순임금, 요순 시절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때 순임금입니다. 근데 순임금은 역산에서 농사를 짓다가 마침내 요임금으로부터 왕위를 받았다. 이런 것이 하나 있고요. 근데 그 한 고조는 이제 패택에서 일어나 드디어 한 왕조를 일으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순경 역산, 그러니까 그 순임금이 역사에서 농사를 짓다가라고 하는 역산에서 농사를 짓다가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그 사마천이 쓴 사기의 오제봉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임금의 어진 성품을 보여주는 고사인데 순이 역산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역산 사람들이 모두 밭을 양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뇌택이라고 하는 데서 낚시를 하니까 뇌택의 사람들이 모두 그 낚시 자리를 다 양보하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황하가에서 그릇을 부으니까 그 황하가의 그릇이 모두 이스러지지 않을 정도로 이제 사물들도 그런 그 순임금의 어떤 그 행동에 존경을 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마을과 도시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걸 본 그 당시에 그 요임금이 자기 자리를 누구한테 줄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순임금에게 양위를 하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수요선이라고 하는 것은 요임금으로부터 양위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중국 전설상의 임금인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이런 분들이 이제 덕이 부족한 아들들한테 이제 적자상속을 하지 않고 다 배제하고 이제 혈통이 다른 덕이 있는 자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는 아주 이상적인 왕조 교체 방식을 말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이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건 만들어진 전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여기서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왜 태조왕건이 이런 구절을 지금 들어서 그 후녀의 배경으로 소설 배경으로 설명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태조왕건조차도 이제 그분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신라의 왕실이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 서민들에서 그 성장해서 이제 왕위까지 오르고 이제 왕조를 건설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왕조의 그런 창업 과정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마치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그 황제 자리를 준 것처럼 그리고 한 고조가 그 패택, 평범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른바 중국의 한 왕조를 일으킨 것처럼 자기도 이제 신라에서 그 일어나서 그러니까 개경에서 일어나서 이제 고려 왕조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그 인용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했죠. 짐이 듣건대 순임금은 역산에서 농사를 짓다가 마침내 요임금으로부터 양위를 받았고 또 한고조는 패택에서 일어나 드디어 한 왕조를 일으켰다. 이제 이걸 보게 되면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잘 이해되죠. 짐도 또한 미천한 가문에서 일어나서 그릇되게 사람들의 추대를 받았다. 그래서 제왕의 위치에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그 여름에는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지 않으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제 그 19년 만에 그 사만을 통일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겨우 외람되의 왕위에 있은 지 25년이 됐다. 그래서 이제 몸은 이미 늙었으나 이제 후손들이 사사로운 정에 치우치고 욕심을 함부로 부려서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힐까 크게 걱정된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게 이제 후묘를 지어서 후세 전환이 바라건대 아침 저녁으로 살펴서 길이 귀감으로 삼길 바란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서 후녀 10조를 왜 이제 작성을 해서 후대의 제왕들에게 전하고자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일왈 국가대업 필자 제불호 위지력
고창 성교사원, 차견 주지분수, 사각치기업, 후세, 간신집정, 순순청알, 각업사사, 쟁상환탈, 절의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고려태조 왕건이 고려국가를 이제 창업해 들어갈 때, 그것은 누구의 힘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 부처가 지켜준데 힘을 입은 것이다. 이걸 생각해 보면, 이제 고려태조 왕건이 고려국가를 세울 때, 그 불교계에서 아주 굉장히 전격적인 지지를 해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한쪽에서는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그 보상도 해야 돼. 불교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또 그에 대해서 이제 경계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상하는 내용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선종사찰이건 교종사찰이건, 교종, 선종사찰을 이제 창건을 하고, 거기에 이제 주지를 파견해서 이제 불도를 닦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업을 다스리도록 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일단은 사원 건립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제 우대를 한 거죠. 이제 불교계에 대해서 이제 특혜를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경계도 하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후세에 이제 간신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간신이 정권을 잡아서 이제 승려하고 청탁을 해서 이제 사원을 경영한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그렇게 청탁을 따르게 되면 간신과 승려가 이제 각자 사원을 경영하면서 서로 바꾸고 빼앗게 된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그 사찰 건립은 반드시 금지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만 보고 그냥 허불론에 입각해서 불교계를 지원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지원과 동시에 이제 경계도 한 그런 내용이 이제 첫 번째 구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깊게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모양도 역시 같은 방법인데요. 기이왈, 제4원, 개 도선 추점 산수 순역이 개창, 도선운, 오소점 정외, 망가 창조, 즉 손박지덕, 조업 불령,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진, 영, 후세 구강, 공후, 후비, 조신, 각칭 온땅, 혹증 창조, 즉 대가우야, 신라지말, 경조부도, 쇠손지덕, 이저 어망, 갑을 개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후대 왕들이 경계할 바가 뭐냐, 귀감받을 것은 어떤 거냐 이런 거죠. 그럴 때 이제 원칙을 정하는 거죠. 이제 불교계에서 이제 절을 지은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이제 성교 사원을 창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모든 사원은 도선 스님이 산수의 순과 역을 계산해서 개창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 이제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도선이 말하기를 내가 지정한 곳 외, 그러니까 지정했다는 거죠. 이미 전체 고려국가가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사원의 숫자, 장소 이게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다 더 창건하면, 함부로 더 창건하게 되면 지덕을 상하게 해서 왕업을 길지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조왕건이 굉장한 정치가죠,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때문에 짐은 후세의 국왕이라든가 공의 지위에 있는, 작의 지위, 후의 지위에 있는, 공작이나 후작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 후비, 조신들이 이제 마음대로 사원을 창건한다. 그래서 이제 각각 원당이라고 하는 걸 핑계로 해서 혹시 사원을 더 창건하게 된다면 이거는 큰 걱정거리가 되니까 이렇게 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려 왕조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사원이 이제 건립이 되어야지 그 이상의 사람들이 권력이 있다고 해서 국왕이라고 해서 나는 공이나 후라고 해서 후비라고 해서 조신이라고 해서 원당을 짓는다고 해서 사원을 막 창건한다. 그러면 크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결국은 신라가 망한 게 왜 망했느냐? 신라 말에 그렇게 이제 그 신라의 국왕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골품 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절을 다투어 지더니 결국 이제 지덕을 손상하게 해서 망하겠다. 그러니까 이를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누구한테 경고했냐면, 그러니까 그 권력자들이, 그러니까 국왕이나 공후나 후비나 조신들이 이제 그 태조왕건이 지은 사찰 이상의 것을 막 사찰 건립한다, 창건한다,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 통제가 있어야지만 사원 건립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훈요 내용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위 계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원칙을 정하는 거죠. 기사말 전국, 그러니까 왕위 계승한다는 겁니다. 전국 이적, 수왈 상례, 연단주 불초, 유선 어순, 실위 공심, 약 원자 불초, 여기 차자, 우 불초, 여기 형제 지중, 소 추대자, 비승 대통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원칙을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상속이 이제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마다들에게 나라를 전하는 것이 비록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보편적 예법이다. 그렇지만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선양한 것이 왜 그랬냐면 요임금의 아들인 단주, 그러니까 이제 그 왕감이 아닌 거죠. 황제감이 아니어서 임금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준 거죠. 요임금의 아들인 단주가 어질지 못할 때 요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정말 혈연적 관계가 없는 순임금에게 왕위 자리를 넘겼죠,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참으로 공명정대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를 보게 되면, 만약에 이제 원자가 어질지 못하면, 그 다음 아들에게, 그 첫째 아들이 어질지 못하면 둘째 아들한테 전하고, 둘째 아들도 어질지 못하게 되면, 이제 형제 중에서 이제 여러 사람이 추대를 받은 자 중에서 전해서 대통령을 계승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걸로, 왕위 계승의 원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훈요 10조의 세 번째 항이고요. 네 번째 문물에서는 이제 중국이라든가 그 중국의 이제 송나라나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이런 나라들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국제관계에 대한 것도 이제 정해져 있는데, 기사왈, 유아동방, 구모당풍, 문물예약, 실중기재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수방이토, 인성각이, 불필구동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란시 금수지국, 풍속부동, 언어여기, 의관제도, 신물효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중국과 한국의 관계, 고려의 관계를 어떻게 될 거냐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동방, 이게 고려죠. 고려 국가는 당나라의 풍속을 본받아서 문물과 예약을 다 그 제도를 이제 준수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면서 이제 당나라 제도나 이런 정신들을, 그 통치 정신들을 이제 많이 한국에 적용을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방이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이 다르고 인성이 각각 다르다. 인성이 각기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구동, 분별 없이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전통은 지킬 거 지키고 국제적인 트렌드는 국제적인 트렌드대로 같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태조왕건의 국제관계론이나 자국의 그 역사를 이제 계승하는 그런 원리들을 우리는 수방이토론이라고 해가지고 독자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이제 국제적인 그런 전통들도 트렌드도 유행들도 이제 갖다 쓰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치 철학을 유가적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양국의 이제 역사적 전통이 다르니까 고려 사정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그 고려 광종 임금이 이제 용화 변이라고 해서 이제 용화, 그러니까 중국의 제도를 이용해서 변이, 그러니까 고려의 제도를 바꾸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용화 변이론하고는 이제 서로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국제 정책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치 철학은 이제 유가적 방식을 하더라도 이제 의복하고 이런 거마들 같은 경우들도 그런 거는 이제 동의적 전통을 취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걸 설명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북방하고 동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동아시아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중원국가, 지금으로 이제 중앙 그 아시아에 있는 그 중국 자체가 있는 그 곳이 하나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북방민족들, 그러니까 이제 거란, 그 여진, 뭐 그 몽골 이런 식의 이제 북방민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이족들 같은 경우 있는데, 이제 중국과 달리 한다고 해서 우리 동방의 이제 동이족들의 이제 그 의복과 복식과 제도들을 거란 북방민족하고도 같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태조의 굉장히 중요한 독자 노선인데요. 어떻게 이제 그 심하게 북방민족에 대해 설명하게 되냐면 그 당시 거란이 요 나라인데 거란은 이제 짐승과 같은 나라인지라 이제 풍속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그 풍속을 본받는 거나 언어를 본받는 거나 의복을 본받는 거나 제도를 본받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한 것이 이제 공유 10조의 네 번째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인 것은 이제 그 평양, 지금의 평양, 서경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중시한 그런 내용인데요. 기5월, 짐뇌 43,000 우무, 이성대업, 서경 수덕 조순, 위아국지맥지 근본, 대업 만대지지, 의 당사중 순주, 유가 백일, 이치 안녕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 고려태조 왕건은 사만의 산천신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대업을 성취했다. 그러니까 고려 왕조를 창건하는 그런 대업을 성취하였었죠. 이제 거기서 하게 되었을 때 이제 본인은 이제 개경에서를 수도로 해가지고 이제 왕업을 그 고려 국가를 창업을 했지만 이제 서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양 지역도. 서경은 수덕의 순조로 와서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 된다. 이제 대업을 만대 전할 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고구려 계승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보여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마땅히 사중월, 그러니까 중월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여러분들 1년에 12달이잖아요. 12달인데 그 춘하 추동해서 이제 사계절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12를 4로 나누면 이제 그 봄에도 석 달, 여름에도 석 달, 그 가을에도 석 달, 겨울에도 석 달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이제 가운데 있는 달, 그러니까 1, 2, 3월 중에서 2월, 4, 5, 6월 중에서 5월, 그러니까 7, 8, 9월 중에서 8월, 10, 11, 12월 중에서 11월, 이게 중월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중월에는 행차해서 100일 이상 머물도록 안녕을 이루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게 참 모순되는 말 같잖아요. 100일이면 어떻게 돼요? 그건 석 달 이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봄 중월에 가서 석 달 있으면 여름 중월이 되고 여름 중월에 석 달 있으면 가을 중월이 되고 가을 중월에 석 달 있으면 겨울 중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울 중월에 석 달 있으면 다시 봄 중월이 되기 때문에 1년 내내 머물라라고 하는 말처럼 되는데 그럴 정도로 이제 그 서경을 중시해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 것이 이제 다섯 번째 중요한 그런 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사들, 그러니까 그 행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행사가 중요한 것은 그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유괄, 짐소지원,
제어, 연등, 팔관. 연등, 소위 사불, 팔관, 소위 사철령, 급 오악, 명산, 대천, 용신야. 후세 간신, 건, 백가, 감자, 절이 금지. 오역, 당초 서심, 회일, 불범, 복기, 군신동락, 의랑, 경의행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이 지금 원하는 부분은 이제 연등이라든가 팔관회. 근데 이 당시 연등회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이제 전 국민이 참석하는 그런 것이겠죠. 팔관회도 이제 전 국민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일 텐데, 뭐 이 연등 행사라든가 팔관 행사가 어떤 유래를 갖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연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를 섬기는 그런 행사고요. 팔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령, 오악, 명산, 대천, 용신, 그러니까 즉 한국의 이제 전통적인 그런 신앙들을 다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부처를 섬기는 것하고 그 이전에 이제 전통 신앙을 섬기는 것이 이제 같이 다 중요한 행사들인데, 이걸 이제 연등회와 팔관회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행사로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월 18일이나 겨울철에 이제 팔관회를 이제 그 행사를 열었었는데, 이 행사는 굉장히 규격도 있고 화려하고 그런 행사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거고, 그건 온 국민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나름대로 격식을 갖추어서 하는 행사고 전통 있는 행사니까 이 행사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고려태조 왕건의 후녀 10조 중에서 6번째 들어간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생기느냐, 어떤 사람이 혹시 이것의 행사를 더하자, 이제 줄이자라고 권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반드시 금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난번에 배웠던 최승로 같은 경우도 연등회와 팔관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체를 거론하지 못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연등회와 팔관회에 너무 이제 그런 행사, 축제가 너무 화려하다. 특히 이제 그 연등회나 팔관회에 동원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런 노역도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특히 거기에 사용됐던 인형들. 인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최승로 같은 유학자들이 보기에는 상례나 장례, 그러니까 추상을 치를 때나 아니면 이제 제사를 지낼 때만 필요한 건데, 상장례에서만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제 다방면에서 이제 연등회나 팔관회처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게 과한 비용을 쓰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것만 지적을 했지, 이제 연등회나 팔관회 자체를 더하자, 줄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못하는 거죠. 대신 이제 최승호 같은 사람들은 지나친 사치를 규범에 맞게 행사하자, 이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게 됐던 이유가 이런 후녀 10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태조 왕건 자신도 처음부터 이제 모임 날짜가, 그러니까 연등의 모임 날짜하고 팔관의 모임 날짜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나라의 길하고 이제 서로 맞물리지 않게 이렇게 하게 되면서 모든 행사를 다 치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런 그 연등회나 팔관의 행사 때에는 이제 임금과 신하가, 그러니까 군신동락이죠, 같이 이제 즐겁게 하는 행사니까 마땅히 이제 뜻을 받들고 행하라. 그러니까 연등회와 팔관에는 규범을 딱 정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백성의 마음을 얻는다. 항상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기7활 인군 득 신민지심 위심난 욕득 기심 요제 종간 원참 이의 종간 즉성 참원 여밀 불신즉 참자지 우 삼인이시 경요 박부 지가 색지간난 즉 자등 민심 국부민안 고인운 방위지하 필유현어 중상지하 필유양장 장궁지회 필유피조
수인지하, 필유양민, 상벌중, 즉 음양순위.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제왕으로서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신민의 마음을 얻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마음을 얻고자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 간언을 따르고 참소를 멀리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 간언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그 쓴소리를 하는 거죠. 쓴소리를 하지만 그것이 이제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거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간언을 따르고, 그리고 이제 그 참소하는 것을 이제 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쓴소리를 쓴소리를 따르면 이제 성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참언, 그 참소를 하는 말 같은 경우는 그 말은 이제 달콤하고 꿀 같아도 믿지 않으면 스스로 이제 그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멀리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삼인이시.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부릴 때는 때를 가려서 한다. 그러니까 농번기 때에 백성들을 동원하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농한기 때 이제 그 백성들을 부리는 거고요. 그렇게 부리더라도, 그러니까 농한기 때에 백성들을 부리더라도 이제 요역은 굉장히 가볍게 한다라고 하는 거고, 부세도 적게 한다.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농번기를 피하고 농한기에 그 백성들을 부린다는 것은 이제 농사일의 어려움을 이래도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절로 민심을 얻게 되고, 나라는 부유해지고 이제 백성은 편안해질 거다라고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두 부류로 나왔는데, 하나는 종간 원참, 그러니까 쓴소리는 따르고 이제 그 참소는 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삼인이시, 백성을 부릴 때에는 때를 가려서 한다. 그리고 이제 때를 가려서 하더라도 또 요역을 가볍게 하고 부세를 적게 하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가 부유해지고 백성은 편안해지고 민심을 저절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옛사람들이 이제 좋은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좋은 미끼를 들이고 와야 되죠. 그러면 이제 반드시 좋은 고기가 흘러들고, 이제 좋은 장교, 군대에 있어서 좋은 장교를 하게 된다면 그 장교가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후하게 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을 후하게 주면 반드시 좋은 장소가 나온다. 그렇죠. 이건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이제 활을 당긴다는 것은 이제 새를 잡으려고 활을 당기면 반드시 피하는 새가 있고, 또 인을 베푸는 정치를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선량한 백성이 모여든다. 이렇게 이제 옛날 사람들, 전통사회에서 아마 한국 사회에서 했던 얘기겠죠. 이제 신라 시대나 그 이전에, 삼국 시대나 그 이전에 고조선 시대 때 이런 얘기가 쭉 나왔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상을 줄 때나 별을 줄 때 공평하게 한다. 이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상 줄 때 지나치게 후하게 상을 주거나 벌을 줄 때 너무 가혹한 벌을 주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상벌을 이제 공평하게 하게 되면 음양이 순조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혼요 10조 제7조에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조에 해당되는 말이 이제 지금도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차별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차별의 근원이 이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기 8월 차현 공주 강외 산영지세 병추 배역 인십역연 피하주 군인 참여 조정 여왕후 국척 혼인 득병 국정 즉혹 별난 국가 혹함 통함 지원 범필 생난 차기 증속 관사노비 진역 잡척 혹 투세 이면 혹부 왕후 궁원 간교 언어 롱건 난정 이 치제 변자 필류지의 수기양민 불의 사제위 용사, 이렇게 해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 차연 이남과 여러분 차량산맥 아시죠? 그 차량산맥의 이남 지역, 공주강 바깥의 그런 지역들은 그 산의 모양과 땅의 형세가 개경과 같이 이제 순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역으로
반대 방향으로 뻗어 있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언제든지 이제 개경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후녀 10조의 8째 조항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산천의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그 지역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개경과 반대 방향으로 뻗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그 1960년대 후반부에 그 당시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지역 차별을 거론하게 되게 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거론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했던 구절이어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굉장히 많이 끌고 있는 그런 구절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저 아래 고을 사람들이 만약에 조정에 참여하여서 왕후나 국적과 이제 혼인을 해서 국정을 잡으면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런 사람들은 또 나라를 병합당한 후삼국에서 이제 후백제를 설명하는 건데, 병합당한 원한이 있기 때문에 원한을 품고 이제 고려의 임금들의 시해에서 난을 일으킬 것이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또 관청의 노비나 진역의 잡척이 송하던 무리들, 그러니까 낮은 신분의 이제 노비 계층 있는 사람들도 이제 권세에 빌붙어서 신분을 바꾸거나 종실이나 구원에 빌붙어서 이제 말을 간교하게 해서 권세를 농락하고 정사를 어집혀서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비록 양민이라 하더라도 벼슬을 주어서 일을 맡기지 마라. 완전히 정치에서 배제를 시켜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들은 나중에도 이제 지역차별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뒤에 이제 전문학자 글을 통해 가지고 이 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제 좀 확인해 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로 나온 것이 이제 백성들, 그러니까 문무백관의 이제 녹봉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기구할, 백벽, 굴료지록, 시국, 대소, 이위정제, 불가증감, 차고전운, 이용제록, 관불이사, 약이무공인, 급친척산일, 호수철록, 즉 부지하민원방, 기인역, 부득장향복록, 절이계지, 우이강학지국 위림, 안불가망위, 병졸의 가호율, 양제요역, 매년추열, 용해출중자, 수의가수,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백관의 녹봉은 나라의 규모를 보아서 정한 것이다. 이것도 이제 녹봉도 정해진 것이니까 함부로 늘리거나 줄여서는 안 된다. 늘리는 것도 문제고 줄이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부분에서도 이제 연등회나 팔관회 같은 경우도 이제 비용이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것도 늘리거나 줄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된다고 하면 녹봉은 어떻게 정한 거냐 하게 되면 공적으로서 녹을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월급을 받는 거나 이거는 직무의 양과 직무의 성격을 가지고 이제 녹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 같은 방식으로 이제 공적으로서 이제 녹을 제정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관작을 사사롭게 하지 말고 공적으로 이제 다루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이 없는 사람들이 녹을 받거나 친척이나 사사로움이 친한 사람에게 이제 설록을 받게 하게 되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비방한다. 그리고 이제 본인 역시도 이제 복록을 길이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문무백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제 공적이 있고 그 공적인 정으로 공적인 기준으로서 관작을 받고 이제 직무를 받는 거다. 그 녹봉의 액수도 나라의 규모를 받아서 정한 것이니까 함부로 늘리거나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백관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인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강하고 포악한 나라와 이웃하고 있다. 이제 거란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편안한 때 위태로움을 잊지 말 것이다. 그래서 군인들, 병졸들에게는 마땅히 보호와 규율을 더하고
군역을 지고 있으니까 유역을 면해 줄 것이고, 매년 가을마다 용기와 기계가 빼어난 이들을 가려서 편의에 따라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상을 주면 아주 좋은 장수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런 얘기입니다. 용기와 기계가 빼어난 이를 가려서 편의를 제공하고 벼슬을 올려주도록 해라. 그러니까 공적이 있으면 그만한 대가를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9번째 설명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 내용은 임금이라도 공부를 많이 해라. 공부하는 임금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시발, 유국유가, 경계무후, 박관경사, 감고계금, 주공대성, 무일일편, 징계성왕, 의당도계, 출입관성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서 보면 이제 주공 같은 대성인들도 무일 한 편을 성왕에게 바쳐 경계해야 했다. 이것이 이제 중국의 고사 내용인데요. 그 고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주공은 중국 주나라의 그 문왕의 아들이면서 이제 무왕의 동생인데요. 이제 무왕이 죽은 후에 아들 성왕이 어린 나이에 이제 보위에 올라왔는데, 주공은 이제 섭정을 하여서 이제 그를 이제 7년간 보좌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멸망한 상나라의 주임금의 아들인 무경의 반란도 진압을 했고, 또 주나라의 제도와 예양 문물을 정비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성왕이 이제 방탕하니까 이제 그 무예를 지어서 이제 경계하도록 했었죠. 성왕이 정치를 잘 행할 수 있게 되자 이제 협정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일의 공자가 그러한 주공과 주공의 정치를 아주 극찬했죠, 그렇죠? 이제 그걸 모범으로 삼는 것이 이제 주공 같은 대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무일일편이라고 하는 것은 서경 주소의 이제 편명인데 무일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공이 안일과 방탕에 빠져 있는 어린 성왕을 훈계하기 위해서 지은 글이라고 해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군주는 편안히 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게 이제 상나라의 중종임금이나 그 하상주 할 때 그 상나라입니다. 하운주, 그러니까 은나라를 얘기하기도 해요. 중종, 고종, 그런 조갑, 주나라 태왕, 왕계, 문화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과 행동을 본받아서 정치에 임해야 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공 같은 대성도 무일 한 편을 성왕에게 바쳐서 경계하도록 하였다 했는데, 어릴 때 방탕했던 성왕이 누구냐를 보게 되면 이제 성왕은 주나라 이제 무왕의 아들인데요. 어린 나이에 이제 왕위에 오르니까 주공에 이제 협정을 받았습니다. 삼촌의 협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안일과 방탕에 처음에는 빠졌지만 은나라 구세력과 왕실의 반란을 이제 진압하고 난 다음에 주공의 훈계를 받아서 이제 정치를 아주 잘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주나라에서 아들 그 강왕의 정치까지 합해서 성왕, 강왕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잘한 통치로 알려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주공 같은 대상으로부터 무일 한 편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지금 태조 왕건도 후세 왕들에게 후녀를 지금 지어서 준 거 아닙니까? 이거 후녀를 지어서 준 거니까 이 글을 잘 읽어서 잘 경계를 해서 여러분들도 좋은 통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고사를 지금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나 가정이나 이제 그 근심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쉴 여유가 있을 때, 이럴 때를 이제 경계하고, 널리 이제 그 경과 사, 역사책하고 경은 그런 고전책들, 그러니까 시를 읽어서 옛일을 거울 삼아서 이제 오늘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으니까 마치 이제 주공 같은 대성도 무일 한 편을 성왕에게 바쳐서 경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는 이제 주공 같은 신하도 아니고 태조왕건은 군주잖아요. 군주가 이제 후대 군주를 위해서 이제 그 후녀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붙여놓고 들어오고 나갈 때 보고 반성하도록 해라라고 해서 이제 그 후녀 10조를 어떻게 이제 보관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느냐
이제 설명한 것이 이제 10번째 조항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 끝에마다 다 이제 그 결중 심장, 그래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라 라고 하는 이제 네 글자를 끝맺었다 라고 하는 거죠. 시푼지종의 개결, 중심, 장지, 넉자, 사자, 사왕, 상, 전이보. 그래서 이제 후대 왕들이 서로 전하면서 이게 이제 보감으로 삼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쭉 내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 뭐 훈요 10조가 다 태조 왕건이 하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태조 왕건이 특별하게 어느 부분을 강조한 게 아니고 10가지 가르침을 다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네. 이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전문학자들이 어떻게 해설을 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려태조 왕건의 훈요 10조는 943년 4월 태조가 대광 박수리를 불러서 자신의 정치적 경험을 바탕으로서 후대 왕들이 경계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여 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구성은 이제 서술 배경을 담은 신서, 유훈의 조목이라고 할 이제 10조의 훈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신서 훈요 10조라고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고려서 열전 이제 최재한전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최재한이 제2차 그 고려하고 거란, 그러니까 여요 전쟁 등으로 분실되었던 이제 신서가 훈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훈요 10조가 전쟁 당시에 이제 분실됐다라고 했던 것을 이제 최항의 집에서 찾아서 이제 다시 세상에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훈요의 이제 보관 경위, 그리고 왕실에 전달된 과정, 이제 다시 이제 사서에 실리게 된 배경, 이런 걸 근거로 해서 훈요를 이제 후대 위작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거 주로 이제 일본의 식민지학자들이 이렇게 봤는데요. 그렇게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제 훈요는 태조가 남긴 옛 교훈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태조 구훈이라고 해서 고려 왕조의 이제 대헌장처럼 여겨졌던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태조의 훈요 10조를 보면 왕조를 어떻게 통치하려고 했는지, 정치에 임하는 군주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의 그 통치 철학을 알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먼저 불교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불교를 국교화한 입장에서 불교의 숭상을 밝히는 발편, 승려의 청탁으로 인한 혼란을 경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도선의 그 산수 순영론을 바탕으로 해서 사찰 창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한편, 또 지나친 사찰 창건에 의한 피해는 또 경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팔관의 연등회처럼 이제 불교 차원의 축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왕조 차원에서 추진해서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로 삼았는데, 이런 것은 이제 특히 이제 연등에는 부처, 그리고 팔관에는 이제 천령 등의 여러 신과 잘 모시는 거고, 이제 그걸 통해서 군과 신과 민의 조화를 추구하는 그런 시도였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그 해설자는 이제 태조가 불교에 대한 호복 및 기복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고, 불교 신앙을 통한 민심 수습을 꾀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수 도참에 입각한 정치 운영과 민심 관리를 말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2조, 5조, 8조에서 언급한 바를 보면, 우선 2조에서는 산수 순역에 따른 사찰 건설, 5조에서는 이제 수덕의 순조롭고 만대 왕업의 터인 석영 중시, 8조에서는 이제 그 공주강, 즉 금강 이남의 이남은 이제 풍수지리상으로 봤을 때 배역의 형세임으로써 이들 지역민들을 이제 차별 등용하라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유행했던 음양오행과 풍수도참을 빌려서 왕조 개창의 당위성과 왕조의 안정, 왕업 연장 이런 걸 추구했다라고 이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네 번째를 들고 있는데, 우선 세 번째로서는 전통문화 수호와 화해론에 따른 차별적 문화 수용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고려는 토질과 인성이 다르다. 그러니까 수방인토, 인성각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필구동, 구태여 같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거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수의 나라가 따라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이제 연등회와 팔관을 얘기할 때도 군신이 함께하는 전통 문화임으로써 이제 공경이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로 봤을 때 이제 태조왕건이 전통과 민족 문화에 대한 자존의식이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왕위 계승 원칙인데, 이제 3조에서는 유교의 적장자 계승의 종법 원리를 준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서는 이제 형제간 선양도 이제 제시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시하게 된 그런 배경 중에 하나는 태조왕건의 입장에서 보면 후백자 결혼이 왜 실패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후계자 양성, 후계자 조정에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왕조가 실패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그 왕위 계승 원칙을 정할 때 그 적장자 중심의 왕위 계승 원칙을 제시함과 동법으로서 이제 어진이를 중심으로 한 형제 계승 방법도 덧붙여서 왕실의 안정을 추구하게 된 거죠. 결국 이제 후대 왕위를 올린 사람들은 자기 왕위 계승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넓은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모두 다 인정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도 정치를 이루기 위한 이제 유교 정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7조에서 보게 되면 이제 농번과 애민에 입각한 조세수치와 공정한 상벌 운영, 8조에 보게 되면 출신지 및 신분에 맞는 인재 등용, 9조에 보게 되면 이제 공로와 지위에 따른 독법 운영과 병절에 대한 대우 등등을 이제 통치 원칙으로 내세웠던 거고요. 마지막 10조에서는 이제 그 항상 공부해라, 일이 없을 때 공부해라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서경 무일편을 보고 늘 보고 반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 고려 역대 왕들은 무일편의 내용을 병풍에 서화로 그려놓거나 경연의 주요 강의 교재로 삼았다. 그리고 이제 대신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태조의 후녀 10조는 결국 불교와 유교, 풍수와 민간신앙 등을 왕조 운영을 위해서 폭넓게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는 이제 다양성을 인정하고 통합의 원리를 제시한 거라고 이제 전문학자는 해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 왕조가 직면한 정치, 사상, 신앙,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여서 병존할 수 있게 해주었고요. 태조가 제시한 유불병존의 통치 원리가 담긴 후녀 10조였다. 그런 속에서도 이제 유교 정치 질서 구축과 그 운영을 축으로 하면서 혈통 중심 신분 세습 등 고대적 정치 사회 운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세적 정치로 나아갈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 그런 사료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녀 10조는 중세 왕조로서의 고려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그 헌장과 같은 상징을 갖고 있다. 이 설명을 했죠. 이렇게 해설한 걸 보게 되면 이 학자는, 그 전문학자는 이제 그 중세 국가가 고려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유불병존보다는 이제 유교정치 질서 구축과 그 운영을 축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이제 본인의 판단의 배경으로 갖고 있는 그런 학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의 그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그 불교, 유교, 풍수와 민간신앙 등을 왕조 운영을 위해 폭넓게 받아들이라 라는 뜻으로 봐야 되고, 이것은 이제 다양성을 인정하고 통합의 원리를 제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려 왕조가 직면한 정치, 사상, 신앙, 문화의 다양성이 인정되어서 병존할 수 있었다. 태조가 제시한 유불병존의 통치 원리가 담긴 후녀는 유교 정치 질서 구축과 그 운영을 축으로 하면서 혈통 중심, 신분 세습 등 고대 정치 사회 운영 방식을 한계를 극복하고 중세적 정치로 나아갈 방안을 보여주는, 그래서 중세 왕조로서의 고려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헌장과 같은 상징을 갖는다 라고 한 것이 이제 전문학자의 해설입니다. 이런 해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동의하거나 아니 비판하거나 동의의 근거들도 있어야 되고 비판의 근거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전문학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전문성을 인정하지만 본인의 의견들은 이렇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사가의 원문하고 전문학적 해설을 모두 종합해서 이제 여러분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해야 했겠죠. 이제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전문학자들의 또 다른 논문 한 편을 좀 보면서 훈요 10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훈요 10조에 대한 글들이 굉장히 좋은 글들이 많은데요. 이번에서는 이제 그 카톨릭 대학의 최용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내일을 위한 여느 역사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그 한국사 시민강좌와 같은 굉장히 이제 대중적인 글을 이제 그 목표로 하며 쓴 글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최용석 교수가 쓴 태조왕건의 유훈, 훈요 10조가 어떤 내용인지를 잘 살피다 보면 여러분들도 훈요 10조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 최용석 교수의 글을 선택을 해서 논문을 읽어봤습니다. 네, 그 최용석 교수의 글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들을 이제 몇 가지 제시한 것이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며 이렇습니다. 최용석 교수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근데 그 훈요 10조는 그 군왕들에게 내리는 그런 유훈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그 신하였던 박수리에게 전했던 것일까? 네,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최용석 선생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훈요를 받은 박수리는 이제 그 해성군, 지금의 이제 충남 당진군 면천면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백제와의 전투에서 전공을 세우고 태조의 측근으로 활동한 인물이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 태조 왕건께서는 이제 그 장화왕후 오씨 소생의 왕모, 혜종의 이름인데요. 이제 그 왕모를 이제 정윤으로 세우고 싶었지만 이제 장왕후 오씨 집안이 너무 약한 것을 우려했었습니다. 태조는 통일 과정에서 지방 세력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결혼 정책을 썼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뒷배경이 튼튼한 왕자들이 많았는데, 그런 왕자들에 비해서 왕모의 외가가 나주의 지방 세력이긴 했지만 중앙에서 힘이 세지 못해서 왕의 계승이 숱하지 못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조정에서 정무를 볼 때 착용하는 공복인 자황포를 왕후에게 주고, 왕후가 그것을 이제 박수리에게 보여주었더니 박수리가 이제 그 태조 왕건의 뜻을 알아차리고 이제 그 왕후 후대 그 정종의 혜종 임금님을 정유로 세울 것을 이제 청하해서 성사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태조 왕건이 즉위한 지 4년이고 이제 왕후의 나이가 10살 때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조가 임종에 임박해서도 박수리에게 경이 태자를 도와서 옹립하였으니 잘 보좌해 주세요 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요를 이렇게 박수리에게 전한 것은 이처럼 태자 보위를 그에게 맡겼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박수리는 태조의 그 유명을 시켜서 태조, 그 혜종 임금을 보위하고 이제 왕권에 도전하는 왕규나 왕요, 정종 임금님들과 대립하다가 이제 혜종이 승하한 뒤에 왕규에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게 비운의 역사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왜 박수리한테 훈요를 이제 전달시켰는가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훈요 10조 내용을 이제 쉽게 설명을 해서 그 내용들을 쭉 정리한 게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빼고 정리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의 요체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최용석 교수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훈요에서 부각되고 있는 점은 첫째, 공을 강조하는 유교 정치 이념에 따라서 임금의 성찰과 노력, 합리적인 관료제 운영과 애민 정치 등을 이제 강조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유교만을 내세우지 않고 불교 및 풍수지설 등 다양한 사상 종교와 공존을 통해서 국가적 통합을 지향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국가적인 축제로 발전시키라고 당부한 이제 연등회나 팔관에는
그런 다원적인 사상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임금과 신하와 민들이 함께 즐기면서 통일국가로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행사였다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둘째는 이제 유교 문화를 이제 선지 문화로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나라가 중국과는 토성과 인성이 다르고 독자적인 전통을 지닌 문명 국가라는 점을 이제 강조했는데요. 전통 문화는 이제 지역성이 반영되고 오래 생활화되어서 자주 의식이 반영이 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셋째는 이제 왕조 수성에 대한 태조 왕건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왕위 계승 원칙으로서 적장자 상속을 우선으로 하게 되면서 그가 불처하면 능력 있는 왕자에게 물려주라고 계승을 한 거고요. 또 서경의 풍수가 뛰어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순회해서 왕조의 안녕을 기하라고 했었고, 또 차연이남의 지세의 특징을 논하면서 통일 과정에서 원망을 품은 후백제 유민들이 권력을 잡고 반란을 일으킬까 경계하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훈유에 담긴 내용은 태조 자신이 추구했던 이제 정책 방향이다. 당시 골품귀족 중심의 폐쇄적 신분제가 해체되고 소위 이제 호족이라고 불리는 지방 세력들이 중앙 정치에 참여하는 가운데 개인적 역량을 중시하는 그런 개방성이 확대되었고, 문화적으로는 이제 지방 사회의 공동체 의식과 지방 문화 수준이 상승되었던 점을 감안해서 태조는 국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한편 여러 사상 종교들을 다원적으로 이용해서 통합력과 집권력을 높이는 정치들을 폈다는 것을 이제 훈요 10조를 보면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용석 선생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고요. 특히 이제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훈요 10조가 위작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 가짜냐 진짜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훈요 10조의 8조에 나온 내용들, 지역차별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하는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최용석 선생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이제 훈요는 이제 전쟁통에 이제 분실되었죠. 이제 거란 전쟁과에 분실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최양의 집에서 얻어서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왕실이 보관되어야 할 훈요가 왜 최양의 집에서 발견된 건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훈요 10조가 처음 작성돼서 전달된 게 943년인데, 이제 1011년 거란군이 이제 침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개경이 함락되고 궁궐을 불탔습니다. 그 기간이 대략 한 70년 정도의 간격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이제 왕실에 있어야 될 훈요 10조가 왜 최양에 있는 신하의 집에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 이제 개경 거란 전쟁을 통해서 이제 서적들이 많이 망실되었기 때문에 뒤에 자료를 수습해서 이제 태조부터 목종 때까지 역사를 이제 다시 찬술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최양이 이제 1013년에 감수국사로 임명되어서 이제 김심엄, 황주량, 최충 등과 함께 편차를 맡았죠. 이게 이제 7대실록입니다. 이제 최양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걸로 보게 되면 어차피 최양이 7대실록을 편찬하는 그런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다 이렇게 설명한 건데, 7대실록은 이제 1034년 무렵에 완성되고 최양은 이제 그보다 10년 전에 사망했지만 그게 편찬 책임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사료를 수집하는 과정 속에서 훈요를 찾아두었다가 최양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최재한의 눈에 띄게 됐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뭐냐면 이제 1009년에 이제 강조의 정변으로 이제 목종이 쫓겨난 일이 있었죠. 그때 이제 최양을 통해서 훈요를 이제 신왕 현종에게 이제 전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폐위당한 목종이 떠나면서 최양에게 말하기를 모든 내가 덕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원망하겠는가. 다만 시골로 내려가서 노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최양 그대는 새 임금 현종에게 이 뜻을 아뢰고 잘 보좌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새 임금 현종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이제 목종이 최양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이제 훈요, 목종이 보관하고 있던 훈요 10조가 이제 그 최양에게 보관되었던 거를 다시 이제 현종 임금에게 그 전달되기를 이제 목종 임금이 기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최양이 훈요를 바로 이제 새 임금 그 현종 임금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집에 간직했던 이유가 뭐냐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들은 모두 어떤 거냐면 최양 집에서 발견된 훈요가 이제 원본일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이제 부본, 그러니까 이제 일 경우는 어떻게 될 수 있냐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부본일 가능성도 있다. 원본이 아니고 이제 태조 때 이제 그 문필 임무를 맡고 태자의 사부였던 이제 최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훈요의 내용을 이제 필사해서 집에 보관해 두었다. 여기 복사본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필사본. 그러다가 이제 뒤에 이제 원본이 망실되자 그의 손자 최양 때 그 부본을 이제 다시 찾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실되었다가 다시 발견된 경위 때문에 훈요가 이제 후세에 위조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게 이만시류라고 하는 일본인 관학자가 한 건데요. 훈요에 보면 2조의 도순이 언급되거나 4조의 거란이 배척되거나 8조의 이른바 이제 호남인 차별 등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작이 아니냐, 가짜 아니냐라고 하는 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훈요가 그 태조가 훈요를 전하기 전해에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미워해서 이제 거란 사신을 섬으로 유배 보내고 이제 거란에서 보낸 낙타를 굶어 죽게 했다라고 하는 적대 정책을 섰기 때문에 이 사주의 내용, 그러니까 거란 배척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시 상황과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도선 대사는 이제 태조보다 50년 일찍 태어나고 또 이제 서로 만났다는 기록은 없다 하더라도 태조가 풍수지리를 신봉하였고 도선의 제자인 경보를 추치해서 이제 우대했던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또 도선과 안 만났다고 해서 가짜다 이거는 또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 훈요 8조의 이제 호남 차별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왜냐하면 훈요 8조에 호남 차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훈요 10조는 가짜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차연 이남과 공주의 그 금강 바깥쪽은 그 산과 땅의 형세가 배역으로 뻗어져 있다. 인심도 그렇다라고 하는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이 시대하고 훨씬 떨어져서 이제 조선시대 신학자 이제 이익이나 이중한 이런 인물들이 이제 금강의 형국이 기경을 등지고 흐르는 이제 반궁수이다. 그리고 호남의 물길들이 산발한 것처럼 사방으로 흘러간다. 라고 하는 거여서 그런 형세에서 인재가 드물고 사람과 풍속이 거칠다. 이렇게 이해를 했죠. 아마 그런 분들도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본받고 얘기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조가 그 지역 출신 인물들을 등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방궁수 형국은 이제 금강만이 아니고 낙동강도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훈요 18조를 이용해서 호남의 지역성만 풍수적으로 이제 해석한 거여서 이른바 이제 호남 차별론의 풍수적 근거는 이제 이런 해석에서 비롯된 건데요. 그런데 다시 이 시점을 보게 된다면 고려시대 때 호남의 인물들은 이제 등용이나 승진에서 별다른 차별을 받지 않고 중화에서 활동했습니다. 가령 태조 때 유명한 신순경, 또 영국은 이제 곡성 출신이고요. 최지몽은 이제 영암 출신입니다. 그 뒤에 유방원도 이제 광종대 과거에 급조해서 현종대 고위 지역에 올렸는데 유방원은 이제 전주 출신입니다. 또 영광 출신의 김신mom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조의 처가나 해종의 외가가 나주오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전라도 지역입니다. 태조가 통합을 위해서 소위 이제 후족들 회유 포섭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게 되면 이제 8조 같은 내용이 훈요에 수록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추측은 가능한 추측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훈요의 일부 혹은 전체가 위조되었다라고 하는 견해가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마련됐는데, 그 위조된 시기에는 현종대 이후 후백제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신라 출신의 최항이라든가 그리고 최재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훈요의 망실을 기회로 일부 혹은 전체를 위조해서 바쳤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태조가 쓴 8조가 태조가 쓴 거냐, 태조가 말한 거냐, 아니면 최양이나 최재한들이 쓴 거냐, 이것이 이제 지금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용석 선생을 보게 되는 것은, 태조가 호남 출신의 권력을 잡는 것을 경계하라고 한 것은 이제 그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신라와는 달리 끝까지 완강하게 버텼던 이제 일부 후백제 지배 세력들의 감정이 뒤에도 작용할까는 의파심의 발로였다. 이제 혹시 원망을 품은 후백제 유민 중에서 권력을 잡고 반란을 일으킬까 경계하라는 뜻이고, 그런 노파심은 이제 태조의 인간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최용석 선생은 이 구절이 이제 그 태조 왕건이 직접 한 얘기다. 소심한 그런 판단이긴 하지만 이거 태조 왕건이 직접 한 거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훈요 10조가 가짜다라고 하는 근거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나온 사정을 보게 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생겼던 태조 자신의 경계심의 발로인 것이지 이것은 지역 차별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훈요의 8조가 나온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호남 차별론의 근원으로 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훈요가 진짜이기 때문에 훈요는 그 이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 지침으로 활용되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문종 때 흥왕사를 창건할 때 이제 최유선은 이제 훈요의 이조를 들어서 이제 국가재정을 소모시키는 공세의 부당성을 간언하기도 했고요. 또 예종 때에서는 이제 그 중국과 거란의 풍속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훈요의 사조를 들어서 금속 화폐 사용 정책을 반대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고려 말의 공양왕 때에서는 윤소정, 김자수 등이 훈요의 이조를 들어서 연복사 공사 중지를 비롯해서 불교 백천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한 등등 해서 훈요 10조를 활용한 고려 후기 때의 정책 입론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훈요 10조는 잘 활용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최용석 선생은 이제 그 훈요 10조는 태조 왕건의 유훈이었다. 이건 진짜다, 가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선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이해가 좀 더 분명해졌나요? 네, 이상의 그 설명을 끝으로 이제 그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에 대한 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